안녕하세요. 이준모입니다. 오늘 제가 세계 기아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인데요. 매년 제가 사진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아 보이세요? 어딘가에 비가 많이 내리고 또 홍수가 나서 어떤 남자가 음식을 이제 팔러 가는 모습을 저희가 찍은 겁니다. 인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찍은 건데요. 이 사진을 봤을 때 홍수가 나도 우리는 먹어야 되고 홍수가 나도 우리는 팔아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아란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느끼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즘에도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세계 기아는 줄어들고 있을까요? 여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해에 굶주리는 사람의 숫자가 8억 2천만 명이에요. 근데 2015년도에는 7억 8천만 명이었어요. 숫자가 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먹을 게 많이 생기는데 왜 숫자는 늘어가고 있을까요? 기아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쟁, 즉 내전과 그 기후 변화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전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치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세계 기아 지수가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면 아까 저희 대사님께서도 아주 말씀 잘해 주셨었는데요. 수치가 있어야지 수치화하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누가 했냐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를 수치를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못 살고 가장 힘들고를 결정하는 랭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렌드, 경향, 10년 동안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보고 파악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기아 지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기아 지수는 불충분한 식량 공급, 즉 전체 인구의 영양 실조 비율, 그리고 아동의 영양 부족, 이 중에는 저체중 허약과 발육부진의 퍼센테이지, 그다음에 영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아이들이 죽는 사망률을 같이 합산해서 수치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로리 섭취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한 끼를 먹는지 두 끼를 먹는지 세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무기질을 섭취해서 영양이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저희들의 특징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저희 도미닉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주 어려운 극히 유형 국가가 한 국가가 있고 50포인트가 넘고 그다음에 43부터 저희가 심각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30 SDG 아젠다의 목표는 이 심각한 국가들, 심각 위험 극히 유형 국가들을 보통 단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기아가 어느 나라와 어느 대륙이 좀 더 나빠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기아 지수 월드로 봤을 때는 29에서 20.0으로 지금 개선을 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다 현재 개선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사우스 아시아, 그러니까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우스 오브 더 사하라. 뭐냐면 그 사하라 사막 아시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보다 남아시아가 포인트가 더 높아요. 이거는 내전이 그 아프리카보다 없는 남아시아가 포인트가 높은 거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 받으셨죠, 지도? 거기에 보시면 이 안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든 세계 기아 지도입니다. 책자 안에도 있고 그 브로셔 팜플렛 그 뒷면에도 펼치시면 지도가 쭉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디를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나라들과 관심이나 뭐 아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더 그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가는 아까 도미닉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라고 그랬죠? 네, 중아프리카 공화국. 안타깝게도 중아프리카 공화국은 2년 연속으로 국희 위험에 처해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잠비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위험 단계에 있는 국가로 되어 있게 됐어요. 예멘과 차드, 아까 발표 스피치 때 말씀하셨는데 둘 다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아프리카 공화국,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놀라운 일이 저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중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통합장관님께서 저희 컨선 오피스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었어요. 저희는 장관급이 오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그분을 극진 대접을 했지만 그분께서 아주 조그만 NGO인 컨선 월드와이드 한국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전이 한 5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20년 동안 우리는 내전을 겪어왔다. 근데 올해 2월에 반군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도와달라는 말도 함께 전달하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떻게든 중아프리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좀 어려워서 힘들어서 위험해서 많이 가기 어렵지만 지금 컨선과 몇 개 NGO밖에 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더 돕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리더 너무 멋있으시죠? 저보다 키도 크세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하나의 섹션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사회 보시는 안성진 과학교사님께서 너무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특별히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께, 지구과학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등학교 시로 돌아가서 우리 선생님께 한번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한번 초대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기후 변화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평소에 나타나지 않던 그런 이상한 기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가뭄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홍수가 일어난다든가 폭설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이상적인 고온이 나타나서 저렇게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빙하에 매달린 북극곰 사진 보이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수행 평가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진을 한 장 뽑아와라 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저 사진 뽑아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자, 이처럼 기후 변화 우리가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기후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기후 변화에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즉 자연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별것을 하지 않아도 기후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지금 기후 변화는 인간의 탓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자, 자연적인 요인은 제가 지구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이 그래서 뭐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엘니뇨와 라니냐 혹은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 지구 수륙 분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자연적인 변화, 어쩔 도리가 없는 이런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죠. 자,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증가, 그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부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 이유는요.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육빙의 융해 등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한 식생의 변화로 인해서 농업 전반에 걸친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요. 지구의 열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각종 이상기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후변화의 예 중에 엘니뇨와 라니냐가 있었어요. 분명히 자연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니뇨 같은 경우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은 더욱더 극대화돼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실제로 1970년대 이후에 엘니뇨는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서 막 일본에서 겨울인데 막 20도의 고온이 나타나고 이랬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이 엘니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도 인근의 태평양 부분의 수온 분포와 기압의 분포가 주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 현상입니다. 그런데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적도 인근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이상 기후를 유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적도 인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적도 인근에 있는, 즉 태평양 주변에 있는 이런 국가들에게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이준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 남아시아 부분에서 이런 엘니뇨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지구온난화가 그러한 극단화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지구온난화는 왜 발생하죠? 왜 발생할까요? 온실가스의 증가 때문이죠. 그죠? 온실가스는 누가 배출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컨선에서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발표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준모 대표님 발표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냥 싱어 아니고 과학교사인 거 맞으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기후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기후 정의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면 부정의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밖에도 써 있지만 기후 변화의 가장 큰 불의는 기후 변화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렇고 또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하신 엘니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디라 그랬죠? 태평양 근처에 있는 그래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토론 시간에 케냐 이야기를 제가 나눌 거고 저는 약간 바닷가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바닷가 나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힌트 1. 세계에서 가장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중 하나. 두 번째, 비옥한 삼각지에 위치해 있지만 지대가 해수면보다 낮은. 세 번째, 세계 최대 인구 밀도의 세계 최대 난민 캠프가 형성된 나라. 어디일까요? 5글자예요. 월드비전에서 오신 최순현 본부장님께서 방글라데시를 외쳐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방글라데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 홍해가 그러니까 그 플러드라고 하는 그게 많이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또 가뭄이 심해요. 이쪽 위에 나라는. 그리고 이 밑에 아주 복잡한 이 해수면에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태풍이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와가지고 어려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남부 해안 지역은 이쪽이 이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전국 경작지의 30%가 위치한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밀조밀한 그 해안가에 많은 곡창지대가 있는데 해안선에 사이클론이 16차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죠. 게다가 이걸 보시면 이거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이쪽이 이제 원래 농경지역이고 오른쪽이 원래 그 바다예요. 그래서 댐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에 벼가 자라나요? 그리고 물을 파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또 소금물이 나와요. 셀라인 워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래서 아주 큰 피해를 이쪽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가뭄이 너무 심해졌어요.
여기는 강이 메마른 곳이에요. 강이 메마른 곳인데 이곳에 지금 갈 수 없어가지고 버팔로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업을 잃게 되니까 어디로 몰려요? 도시로 몰립니다. 다시 도시 빈민층이 생겨나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방글라데시, 여기는 다카의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 컨설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 해결의 중심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커뮤니티에서부터. 그 플러드로 그 피해를 받은 곳에 가서 보니까 이런 여성 그 리더가 저희들한테 도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곳은 침범을 했지만 우리가 했고 이것은 안 됐고 앞으로 플러드가 나면 이렇게 도와줄 거고 하는 차트를 다 만들고 스스로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을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여성 리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죠. 또 한 가지는 클라이밋 스마트 어그리컬처. 이따 저희 권 박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적합한 아주 스마트한 농법들을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농토지만 이 벼는 그 셀라인 워터의 강한 벼. 이 채소도 그 강한 채소들을 심고 재밌는 거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바다물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고기를 키워요. 그래서 물고기에 다시 산소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다양성 있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을 확보했으면 그거를 로컬 정부에 지방 정부에 알리고 또 다른 데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 이거를 저희는 인터벤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가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속 가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다른 말로 마이크로 레벨, 커뮤니티 중심의 레벨과 또 지역 정부의 메조 레벨, 또 내셔널 레벨까지 함께 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되고 또 그 정책을 통하여서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대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JHI 저희 발표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 기후정에 대한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과 국가에 대한 지원을 먼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도미닉이 말해줬던 것처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디사스터 리스크 리덕션,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고소득 국가의 기후변화 원인 완화 이행. 말만 어려운데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나왔어요.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촉진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대전환.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걸 소비할 때 이것이 어디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걸 인식을 갖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 나누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